쓱, 싹, 쓱, 싹.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고요한 새벽 공기를 예리하게 갈랐다. 그것은 분명 쇠가 돌에 갈리는 소리였다. 차가운 금속이 거친 숫돌 위를 오갈 때마다 나는 그 섬뜩한 리듬은 얇은 문풍지 하나를 사이에 두고 누워있는 왕 서방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듯했다. 그는 눅눅하고 냄새나는 소미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필사적으로 삼키고 있었다. 밖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며 낡은 창호지 문을 덜컹덜컹 흔들어대고 있었고 가끔씩 번쩍이는 번개 불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춤추는 그림자들을 괴물처럼 부풀렸다. 왕서방은 자신의 뚱뚱한 몸을 최대한 작게 웅크리며 달달 떨었다. 이 낯선 조선 땅, 그것도 귀신이 나온다는 흉가에서 객사하게 될 줄이야. 밖에서 들려오는 저 소리는 분명 사람의 목을 치기 위해 시퍼런 작두나를 가는 소리가 틀림없었다. 어머니, 이 정도면 뼈도 단번에 썰리겠지요. 낮고 허스키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곧이어 그럼 아주 잘 들게 갈아라. 놈이 눈치채지 못하게 단번에 끝내야 한다. 라는 노파의 걸걸한 대답이 이어졌다. 왕 서방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놈이라니. 그놈이 바로 나 왕 서방을 말하는 것인가? 그는 오줌을 지릴 것만 같은 공포 속에서 지난 며칠간의 악몽 같은 기억을 떠올렸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왕 서방 본명 왕칠성은 한양 저잣거리에서 꽤나 방귀 좀 뀌는 청나라 상인이었다. 비단결 같은 피부에 넉넉한 뱃살, 그리고 사람 좋은 웃음을 흘리며 싸다 싸 천국에서 온 최고급 비단이 똥값이다 해 라고 외치면 조선의 아낙네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곤 했다. 그는 돈을 긁어모으는 재미에 밤잠을 설쳤고 고향에 있는 노모에게 금이 환향할 날만을 꿈꿨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흑사파라 불리는 악질 상단 놈들에게 걸려들면서 산산조각이 났다. 그들은 왕 서방에게 접근해 왕실에 납품할 최고급 물건을 구해주겠다며 거금을 받아 챙긴 뒤 야밤에 쥐도 새도 모르게 증발해버렸다. 창고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썩은 집단과 돌덩이만 가득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왕 서방은 빚쟁이들에게 쫓겨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도망쳐야 했다. 주머니에 남은 것은 엽전 몇 푼과 꼬르륵거리는 빈배, 그리고 배신감에 치를 떠는 억울함뿐이었다. 갈 곳 잃은 왕 서방이 흘러들어온 곳은 도성박 인적 드문 산비탈 아래에 위치한 허름한 기와집이었다. 복덕방 늙은이가 워낙 터가 세서 사내들이 하룻밤을 못 넘기고 도망치는 곳이지만 방세는 거저나 다름없소라며 소개해준 곳이었다. 당장 찬이슬을 피하는 것이 급했던 왕 서방은 귀신이 나오든 호랑이가 나오든 상관없다 해 라며 큰 소리치고 그 집 대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대문이 열리고 그가 마주한 것은 귀신보다 더 무서운 존재들이었다. 바로 이 집에 사는 3명의 과부였다. 대문을 열어준 것은 칠순이 넘어 보이는 꼬부랑 할머니였다. 그녀는 백발을 아무렇게나 풀어헤치고 한쪽 눈은 백태가 껴서 하얗게 변해 있었는데 왕 서방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마치 저승사자가 명부를 대조하는 듯 서늘했다. 운이라곤 지독하게도 없는 놈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구먼. 가어머니가 혀를 차며 내뱉은 첫 마디였다. 마당에는 장작을 패고 있는 덩치 큰 중년 여인이 있었다. 그녀가 바로 어머니 과부였다. 팔뚝이 웬만한 장정 허벅지만 한 그녀는 무시무시한 도끼를 허공으로 번쩍 들어 올리더니 이압하는 기압과 함께 통나무를 단번에 2조각으로 내버렸다. 쩍 갈라지는 나무 소리에 왕 서방은 저도 모르게 목을 움츠렸다. 그녀는 땀을 훔치며 왕 서방을 쏘아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굶주린 호랑이가 먹잇감을 탐색하는 듯한 야생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팻마루에 앉아 조용히 술을 놓고 있던 젊은 여인, 며느리 과부였다. 그녀는 소복처럼 하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다. 그녀는 왕 서방이 들어와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오로지 바늘 끝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 차가운 기운이 한겨울 서리보다 매서웠다. 이 세 여인이 뿜어내는 음기인치는 왕 서방 같은 양기 충만한 사내조차 오금이 저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방은 문간방을 쓰시오. 단 밤에는 절대 문 밖으로 나오지 마시오.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모른 척해야 목숨을 부지할 것이오. 할머니 과부의 경고는 섬뜩했다. 왕 서방은 덜덜 떨며 문간방의 짐을 풀었다. 방 안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는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천장 구석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하지만 당장 갈 곳 없는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그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품속에 아껴두었던 딱딱하게 굳은 만두 한 조각을 꺼내 씹었다. 눈물 젖은 만두 맛은 짜디짰다. 내 신세가 어쩌다 일이 되었나. 돈도 잃고 이제는 이 무시무시한 과부 소굴에서 목숨마저 잃게 생겼다 해. 그는 벽을 보고 돌아누워 처량하게 훌쩍거렸다. 그리고 밤이 찾아왔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자 집안의 분위기는 180도 돌변했다. 낮에는 조용하던 안채 쪽에서 기묘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흐흐흐 하는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 같더니 이내 깔깔깔 하는 기괴한 웃음소리로 바뀌었다. 왕서방은 이불 속에서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리고 시작된 것이 바로 저 칼 가는 소리였다. 쓱, 싹, 규칙적이고 집요한 그 소리는 1시간째 계속되고 있었다. 왕서방의 상상력은 공포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났다. 저들은 필시 사람을 잡아먹는 요괴일 것이다 해. 아니면 돈 없는 과객을 죽여서 만두소로 만드는 살인마들일지도 모른다 해. 그의 뇌리에는 고향에서 들었던 인육만두 괴담이 스쳐 지나갔다. 형님 소태물은 끓고 있습니까? 밖에서 며느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팔팔 끓고 있다. 아주 푹 삶아야 살이 야들야들해지지. 어머니 과부의 우렁찬 대답이 돌아왔다. 머리는 어찌할까요? 머리는 따로 쳐서 국물을 우려야지. 뼈국물이 진국 아니냐. 왕서방은 입을 틀어막았다. 살을 삶고 머리를 쳐서 국물을 우린다니. 이건 의심할 여지 없이 살인모의였다. 그들은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왕서방을 요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도망쳐야 했다. 지금 당장. 왕서방은 살금살금 몸을 일으켰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기조차 힘들었지만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수는 없었다. 그는 방문을 향해 기어갔다. 문고리를 잡는 손이 땀으로 미끄러웠다. 아주 조용히. 쥐도 새도 모르게 문을 열고 담을 넘어야 한다. 끼익 야속하게도 녹슨 경첩은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를 내질렀다. 왕서방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칼 가는 소리가 뚝 끊겼다. 빗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막이 감돌았다. 왕서방은 숨을 멈추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마당 한가운데 부엌 쪽에서 새어나오는 붉은 불빛을 등지고 3개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 그림자들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왕서방의 방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번개가 콱광하고 치는 순간 왕서방은 보았다. 며느리 과부의 손에 들린 시퍼렇게 날이 선 거대한 식칼을 빗물에 젖은 칼날이 번개 빛을 받아 번득였다. 손님, 안 주무시오. 할머니 과부의 목소리가 바로 문 밖에서 들려왔다. 언제 다가왔는지 문풍지 위로 쭈글쭈글한 손바닥 그림자가 턱 얹혔다. 잠꼬대입니다 해. 저 접니다 해. 자고 있습니다 해. 왕서방은 횡설수설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문고리가 덜컥거리더니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찬바람과 함께 비릿한 냄새가 방 안으로 훅 끼쳐 들어왔다. 그것은 피냄새였다. 아니, 왕서방의 공포가 만들어낸 환영일지도 몰랐다. 문이 활짝 열리고 어둠 속에 서 있는 세 여인의 형상이 드러났다. 어머니 과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다란 솥뚜껑을 들고 있었고 며느리 과부는 칼을 든 채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 과부는 이빨 빠진 입으로 기괴하게 웃고 있었다. 깨어있으면 잘 되었구먼. 이리 나와보시게. 할머니가 손짓했다. 왕서방은 털썩 주저앉으며 바짓가랑이를 적셨다. 사 살려주시오. 내 고기도 맛이 없고 돈도 한 푼 없다 해. 제발. 목숨 많은 왕서방이 바닥에 머리를 또 쓰며 빌자. 세 과부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잠시 후 어머니 과부가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거대한 그림자가 왕서방을 덮쳤다. 무슨 헛소리요. 출출할 텐데 이것 좀 드시란 말이오. 네. 왕서방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과부가 들고 있던 것은 사람 머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삶은 돼지머리 수육과 순대 한 접시였다. 며느리 과부의 손에 들린 칼은 그 고기를 썰기 위한 것이었다. 오늘이 죽은 우리 영감, 제삿날이라 돼지를 좀 잡았소. 밤늦게 칼질하느라 시끄러웠을 텐데 미안해서 좀 가져왔소. 할머니 과부가 혀를 차며 말했다. 사내 대장부가 어찌 그리 겁이 많아 영영.
왕서방은 멍하니 김이 나는 고기 접시를 바라보았다.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공포가 식욕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순대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따뜻하고 쫄깃한 그 맛이 입안 가득 퍼지자 긴장이 풀리며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아이고 맛있어라. 아이고 나 안 죽는다 해. 왕서방이 울면서 고기를 쑤셔 넣는 모습을 보며 며느리 과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체하겠습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까보다는 아주 조금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하지만 왕서방은 몰랐다. 이 고기 접시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는 것을. 할머니 과부의 눈이 고기를 먹는 왕서방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관상쟁이가 왕의 얼굴을 살피듯 예리했다. 입이 크고 귀가 두툼하니 제복가 들어올 상이로다. 비록 지금은 시궁창 쥐꼴이지만 저놈이 우리 집안에 막힌 혀를 뚫어줄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구나. 할머니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왕서방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귀인임을 직감한 것이다. 비록 그 귀인이 지금은 콧물을 흘리며 돼지 귀때기를 씹고 있는 뚱보라 할지라도 말이다. 배가 부르자 왕서방은 다시 잠이 쏟아졌다. 과부들이 돌아가고 문이 닫히자 그는 불룩 나온 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역시 사람은 겉만 보고 모른다 해. 귀신이 아니라 천사들이었다 해. 그는 안도감에 젖어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부터 펼쳐질 새 과부의 지독하고도 기상천외한 왕서방 개조 프로젝트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호랑이 굴에서 살아남은 줄 알았던 그는 이제 호랑이 등에 올라타 천하를 호령하게 될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창밖에 비는 그치고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왕서방의 문간방을 비추었다. 마치 엽전처럼 둥글고 밝은 달빛이었다. 어이, 왕서방해가 중천인데 언제까지 헌뱅이처럼 누워있을 셈인가. 엉덩이에 곰팡이가 슬어도 좋다면 계속 그러고 있든지. 새벽닭이 돌을 치기도 전에 왕서방의 단잠을 깨운 것은 벼락 같은 고함이었다. 어젯밤에 그 따뜻했던 순대와 수육의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호랑이 굴로 변해버린 안채에서 어머니 과부의 걸걸한 목소리가 문풍지를 뚫고 날아왔다. 왕서방은 팅팅 부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지난밤의 공포와 포만감이 뒤섞여 머리가 띵했다. 그는 쭈그리고 앉아 방문을 열었다. 마당에는 벌써 새 여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할머니 과부는 뗏마루에 앉아 콩을 고르고 있었고 어머니 과부는 우물가에서 빨래를 치대고 있었으며 며느리 과부는 쌀이비로 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왕서방에게는 마치 군대의 조련장처럼 살벌하게 느껴졌다. 그가 하품을 하며 아이고, 잘 잤다 해. 아침밥은 줍니까? 라고 묻기도 전에 할머니 과부가 콩을 고르던 손을 멈추고 그를 쏘아보았다. 그 백태 낀 눈이 왕서방의 헝클어진 머리칼부터 꼬질꼬질한 발가락까지 훑어내리는데 마치 벌거벗겨진 기분이었다. 장사꾼의 기본은 낯짝이다. 그 얼굴에 덕지덕지 붙은 눈곱이며 개기름을 보고 누가 물건을 사겠느냐, 찬물로 정신이 번쩍 들게 씻고 오너라. 귀 뒤까지 박박 닦지 않으면 밥알 구경도 못할 줄 알아라. 왕서방은 투덜거리며 우물가로 갔다. 어머니 과부가 빨래를 하다 말고 비누 대신 쓰는 콩깍지 삶은 물을 그에게 휙 던져주었다. 이걸로 닦으시오. 그리고 옷매무새가 그게 모여 데님은 풀어져서 덜렁거리고 저고리 고름은 짝짝이고 거지가 따로 없구려. 장사꾼이 옷을 그리 입으면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도망가는 법이오. 그녀는 젖은 손으로 왕서방의 옷자락을 잡아당겨 매무새를 거칠게 다듬어 주었다.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왕서방은 숨이 턱턱 막혔다. 아이고 숨 막힌다 해. 내가 알아서 한다 해. 왕서방이 발버둥 쳤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허리춤에 전대까지 꽉 조여 매주었다. 배에 힘 딱 주고 다니시오. 배심이 있어야 사람을 상대하는 거요. 왕서방은 억지로 배를 집어넣으며 울상을 지었다. 이건 하숙집이 아니라 감옥이었다. 그는 세수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도망치듯 대문 밖으로 나가려 했다. 어차피 가진 돈도 없으니 예전에 알고 지내던 상인들에게 밥이라도 얻어먹거나 일감이라도 구할 요량이었다. 어딜 가려는 게냐. 대문을 나서려는 찰나 갯마루에서 들려온 서늘한 목소리가 왕서방의 발목을 잡았다. 며느리 과부였다.
그녀는 여전히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은 채 시선은 바닥에 고정한 채로 말했다. 왕서방은 흠칫 놀라며 대답했다. 저기 마포 나루터에 가보려고 한다 해. 거기가 사람이 많으니 뭐라도 건질 게 있지 않겠나 해. 마포는 한양의 물류가 모이는 곳이니 짐꾼 노릇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할머니 과부가 끼어들었다. 그녀는 콩바구니를 탁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은 마포 쪽으로는 오줌도 누지 마라. 그쪽은 지금 살기사치가 등등하다. 피냄새가 진동을 해. 왕서방은 기가 찼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마포는 언제나 활기가 넘치는 곳인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란 말인가. 할머니 노망 나셨나 해.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피냄새냐 해. 나는 간다 해. 왕서방이 고집을 부리며 대문 빗장을 열자 어머니 과부가 우물가에서 달려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손에는 묵직한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어르신 말씀 들어서 손해볼 거 없소. 정 나가려거든 서쪽 서소문 시장으로 가시오. 거기는 오늘따라 흙냄새가 구수하니 돈 냄새가 날게요. 그리고 이거 가져가시오. 왕서방은 엉겁결에 보따리를 받아들었다. 묵직하고 따뜻했다. 도시락이었다. 아니 나는 밥 사 먹을 돈도 없다 해. 왕서방이 거절하려 하자 어머니 과부는 눈을 부라렸다. 누가 자네 혼자 처먹으라고 준 줄. 아오 가다가 배고파서 한숨 쉬는 사람을 보거든 같이 나눠 먹으시오. 밥이 인심이고 인심이 곧 돈이오. 명심하시오. 그녀는 왕서방의 등을 떠밀어 쫓아내듯 대문 밖으로 내보냈다. 쾅!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야속하게 울렸다. 왕서방은 대문에 대고 주먹질을 하며 소리쳤다. 아이고 내 팔자야. 잔소리 때문에 귀에서 피가 나겠다 해. 내가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오나 봐라. 왕서방은 씩씩거리며 길을 나섰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마포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할머니 과부의 피냄새가 난다는 말이 묘하게 귓가에 맴돌아 찜찜했다. 게다가 어머니 과부가 쥐어준 도시락의 무게가 천근만근 느껴져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에라 모르겠다 해. 속는 셈치고 서소문으로 가보자 해. 어차피 믿져야 본전 아니냐 해. 그는 터덜터덜 서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서소문 시장은 마포에 비하면 규모도 작고 한산한 곳이었다. 채소 장수와 집신 장수 몇몇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 큰 돈이 오갈 만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왕서방은 콧방귀를 뀌었다. 거봐라 해. 노인네가 뭘 알겠나 해. 돈 냄새는커녕 소똥 냄새만 난다 해. 그는 시장 구석진 곳에 쭈그리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고 신세는 처량했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흙투성이가 된 짐꾼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그는 시장 사람들을 향해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다. 아이고 큰일 났소. 마포 나루터에서 난리가 났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무슨 일이오. 짐꾼은 침을 튀기며 말했다. 흑사파 놈들이랑 관군이 한바탕 붙었소. 밀밀무역 단속한다고 관군이 들이닥쳤는데 흑사파 놈들이 칼을 휘두르고 난동을 부려서 장터가 쑥대밭이 되었소. 짐꾼이고 장사꾼이고 닥치는 대로 잡혀가고 다친 사람이 부지기수요. 왕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만약 그가 고집을 부려 마포로 갔다면 흑사파 놈들에게 원한이 있는 그가 관군에게 억울하게 엮이거나 흑사파 놈들에게 발견되어 뼈도 못 추렸을 것이 뻔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할머니 과부의 말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예언이었던 것이다. 피냄새, 진짜 피냄새였어. 왕서방은 소름이 돋아 팔을 문질렀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나니 급격히 허기가 몰려왔다. 왕서방은 어머니 과부가 싸준 도시락 보따리를 풀었다. 하얀 보자기를 걷어내자 그 안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주먹밥과 잘 익은 총각김치 그리고 노릇하게 구운 조기 한 마리가 들어있었다. 가난한 과부 살림에 어찌 이런 진수성찬을 마련했는지 의아할 정도였다. 냄새가 어찌나 고소한지 지나가던 개도 꼬리를 흔들 판이었다. 왕서방이 막 주먹밥을 입에 넣으려던 찰나 옆에서 후유 하는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허름한 갓을 쓴 노인 하나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눈빛만은 맑고 깊어 보이는 노인이었다. 그는 왕서방의 도시락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순간 어머니 과부의 말이 뇌리를 스쳤다. 한숨 쉬는 사람을 보거든 같이 나눠 먹으시오.
왕 서방은 갈등했다. 나 먹기도 부족한데, 하지만 오늘 목숨을 건진 것도 그들의 덕분이니 이번에도 말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왕 서방은 주먹밥 하나와 조기 반 토막을 뚝 떼어 노인에게 건넸다. 영감님 시장하신가 본데 이거 좀 드시오 해. 우리 집주인 아줌마 솜씨가 제법이다 해. 노인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왕 서방을 보더니 이내 감격스러운 얼굴로 음식을 받아들었다. 허허, 이 귀한 것을. 고맙소 젊은이. 내 며칠을 굶어 기력이 쇠하던 참이었는데. 노인은 개눈 감추듯 음식을 먹어치웠다. 특히 총각김치를 씹을 때는 아작아작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식사를 마친 노인은 만족스러운 듯 배를 두드리며 왕 서방에게 물었다. 자네 말씨를 보니 천국 사람 같은데 어찌 이곳에서 빈둥거리고 있는고. 왕 서방은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다. 사기당한 이야기, 과부 집에 얹혀 사는 이야기, 오늘 마포에 안 가서 목숨 건진 이야기까지. 노인은 묵묵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허허, 그 과부댁 노인장이 보통 눈이 아니구먼. 자네 운이 아주 좋아. 노인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왕 서방에게 건넸다. 내 밥값을 해야지. 나는 개성에서 온 인삼 거상의 집사라네. 우리 상단이 이번에 한양에 지점을 내는데 솜씨 좋은 짐꾼과 잔심부름꾼을 찾고 있었지. 자네 덩치를 보니 힘께나 쓰게 생겼고 밥을 나눠주는 마음씨를 보니 믿을만하네. 이 소개장을 들고 내일 저잣거리 송도상회를 찾아가게. 일감을 줄 걸세. 왕 서방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송도상회라면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가는 거상 아닌가. 거기서 일할 수만 있다면 입에 풀칠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었다. 그는 노인의 손을 잡고 넙죽 절을 했다. 아이고 영감님, 아니 은희님 감사합니다 해. 이 왕칠성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겠다 해. 노인은 허허 웃으며 지팡이를 짚고 사라졌다. 왕 서방은 소개장을 가슴에 품고 벌떡 일어났다. 서소문 시장의 흙냄새가 갑자기 향긋한 꽃내음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과부 말이 맞았다 해. 밥이 인심이고 인심이 돈이라더니.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왕 서방은 의기양양하게 기와집으로 돌아왔다. 대문을 들어서는 그의 발걸음은 아침과는 달리 당당했다. 마당에는 새 과부가 아침과 똑같은 자세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그가 언제 돌아올지 알고 있었다는 듯이. 할머니 과부가 곰방대를 입에 물고 물었다. 그래, 서소문 바람맛이 어떠하더냐. 왕 서방은 싱글벙글 웃으며 외쳤다. 할머니 정말 용하다 해. 마포 갔으면 나 죽을 뻔했다 해. 그리고 어머니 도시락 덕분에 큰 일감도 얻었다 해. 그는 마치 자랑하고 싶은 어린아이처럼 하루에 무용담을 늘어놓았다. 어머니 과부는 그럴 줄 알았지. 밥값은 했으니 다행이구먼 하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지만 입가에는 뿌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때 구석에서 조용히 술을 놓고 있던 며느리 과부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왕 서방의 가슴팍 노인이 준 소개장이 들어있는 곳에 머물렀다. 그 종이. 잘 간직하세요. 단순한 소개장이 아닙니다. 그 노인은 집사가 아니라 송도상회의 대행수님이십니다. 변장을 하고 민심을 살피러 나오신 게지요. 왕 서방은 입을 떡 벌렸다. 뭐뭐라 대행수. 그 조선 제일 부자 말이냐 해. 며느리 과부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바늘을 움직였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일렀거늘. 아직 멀었군요. 왕 서방은 소름이 돋았다. 이 여자들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방구석에 앉아서 천리 밖을 내다보고 사람의 속까지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었다. 아침까지만 해도 지긋지긋한 잔소리꾼 아줌마들로 보였던 그녀들이 지금은 마치 구름 위에 앉은 신선들처럼 위대해 보였다. 왕 서방은 침을 꿀꺽 삼켰다. 이 기이한 동거가 그저 우연이 아님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그는 문간방으로 들어가며 생각했다. 이 과부들은 나의 제갈 공명이다 해. 이왕 서방, 이제부터 이분들을 모시고 천하를 도모해보겠다 해. 방 안에 켜진 등불이 흔들리며 벽에 비친 왕 서방의 그림자를 거인처럼 키워놓았다. 밖에서는 다시 귀뚜라미 소리가 찌르르 찌르르 울리며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더했다. 송도상회에서의 일은 고달팠지만 왕 서방은 물 만난 고기처럼 펄펄 날았다. 짐을 나르는 등짐장수 노릇을 하면서도 특유의 친화력으로 상단 사람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고 어깨 너머로 조선 상인들의 셈법과
물류의 흐름을 빠르게 익혀나갔다. 그러나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였다. 아무리 날고 기어도 자본금 한 푼 없는 빈털터리가 거상으로 성장하기에는 한양의 상권이 너무나 견고하고 비정했다. 특히 왕서방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악덕 상단, 흑사파가 다시금 마수머셔를 뻗치고 있었다. 그들은 관아의 부패한 관리들에게 뇌물을 먹여 한양시전의 알짜배기 물건들을 독점했고 힘없는 소상인들에게는 막대한 자릿세를 뜯어냈다. 비켜라 비켜. 흑사파 행수님 행차시다. 장터 한복판 험상튀해진 왈패들이 채찍을 휘두르며 길을 됐다. 그 뒤로 비단 가마를 탄 흑사파의 두목, 일명 독사가 거만한 표정으로 지나갔다. 왕서방은 진보다리를 맨 채 사람들 틈에 섞여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저놈들만 아니었다면 나도 지금쯤 번듯한 가게 하나는 차렸을 텐데. 송도상회의 대행수도 왕서방의 재주를 아깝게 여겨 자네에게 물건을 대주고 싶으나 흑사파 놈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어 소규모 거래는 위험하네. 자네가 스스로 물건을 지킬 힘과 배짱, 그리고 확실한 한방을 보여준다면 내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네. 라고 제안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 한방을 만들 종잣돈이 없었다. 왕서방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 그의 암담한 심정을 대변하는 듯했다. 집에 도착하니 마당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왕서방이 마루 끝에 걸터앉아 물 한 바가지로 타는 속을 달래고 있자니 방 안에서 할머니 과부의 쩌렁쩌렁한 호통이 날아들었다. 땅 꺼진다 이놈아. 사내놈이 밖에서 길을 펴고 다녀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다 죽어가는 한숨을 집구석까지 끌고 들어와 복 나간다. 복 나가. 왕서방은 억울함에 입이 대빨 나왔다. 할머니는 모른다에 돈이 있어야 돈을 벌지. 맨손으로 바위를 치려니 손만 아프다에 흑사파 놈들이 다 해먹어서 나 같은 송사리는 숨도 못 쉰다에 그가 울분을 토하며 마루를 쾅 내리쳤다. 순간 정막이 흘렀다. 안채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세 과부가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그녀들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무언가 결심한 듯 비장하고 깊은 심연처럼 그윽했다. 할머니 과부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며 엄숙하게 입을 열었다. 때가 되었구나. 놈이 도끼를 품었으니 이제 칼을 쥐어줄 때가 되었다. 어머니 과부가 말없이 대문으로 걸어가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며느리 과부는 방에서 작은 등불 하나를 들고 나왔다. 바람이 불어 불꽃이 일렁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따라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왕서방은 영문도 모른 채 쭈뼛거리며 그들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향한 곳은 부엌 옆에 붙은 허름한 광창고이었다. 평소에는 잡동산이나 쌓아두는 곳이라 여겨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곳이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머니 과부는 구석에 쌓여있던 낡은 항아리들을 번쩍번쩍 들어 옆으로 치웠다. 그러자 바닥에 깔린 멍석이 드러났고 멍석을 걷어내자 놀랍게도 나무로 된 네모난 문이 나타났다. 이게 뭐냐 해 왕서방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며느리 과부가 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자물쇠를 풀었다. 철컥 육중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내려가자 할머니 과부가 앞장섰다. 좁고 가파른 나무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서늘하면서도 기묘한 향기가 훅 끼쳐왔다. 그것은 오래된 종이 냄새, 향긋한 술 냄새, 그리고 은은한 비단 냄새가 뒤섞인 뭐라 형언할 수 없는 풍요의 냄새였다. 며느리 과부가 등불을 높이 들었다. 왕서방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은 단순한 지하 창고가 아니었다. 꽤 넓은 공간에 각종 물건이 질서 정연하게 그리고 가득 쌓여 있었다. 한쪽 벽면에는 사람 키만한 술독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다른 쪽에는 최고급 비단 보자기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놓인 육중한 반다지, 장롱, 할머니 과부가 장롱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번쩍하는 광채가 왕서방의 눈을 멀게 할 뻔했다. 은전가 가득 담긴 엽전 꾸러미, 그리고 누런 황금 덩어리 몇 개가 그곳에 있었다. 왕서방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이고, 이게 다 뭡니까 해. 이 집, 가난한 과부집 아니었나 해. 어머니 과부가 팔짱을 끼며 콧방귀를 뀌었다.
흥 과부 셋이 산다고 손가락질 받으니 우리가 굶어 죽기만을 기다리는 놈들이 천지빛깔이지. 여자의 몸으로 대놓고 장사를 할 수 없으니 밤마다 남들 몰래 모으고 또 모은 것이요. 그녀가 술독 하나를 열자 진하고 달콤한 국화 향기가 지하 공간을 가득 채웠다. 이것은 내 친정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으로 빚은 백일주다. 한 방울만 마셔도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고 죽어가는 사람도 눈을 뜬다는 명주지. 하지만 나라에서 금주령을 내리락 오르락하니 팔지도 못하고 이곳에 묵혀둔 지가 10년이다. 이어 며느리 과부가 비단 보자기 하나를 조심스럽게 풀었다. 왕서방은 숨을 멈췄다. 비단 위에 놓인 자수는 실로 꿰맨 것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꽃과 새를 그대로 박제해 놓은 듯 생생했다. 붉은 매화 꽃잎은 바람에 날릴 듯했고 호랑이의 눈빛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와 포효할 듯 형형했다. 소녀가 틈틈이 놓은 자수입니다. 청나라 황실에서도 구하기 힘들다는 천수첸쇼 자수 기법이지요. 허나 아녀자의 손재주라 천시받고 값을 후려치려는 거강꾼들 때문에 세상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짙은 아쉬움이 묻어났다. 할머니 과부가 왕서방 앞으로 다가와 그의 두 손을 꽉 잡았다. 거친 손이었지만 뜨거운 온기가 전해졌다. 왕서방 잘 듣게나 우리는 돈이 있어도 쓸 수 없고 재주가 있어도 펼칠 수 없는 그림자들이다. 세상은 과부가 돈을 많이 가지면 도둑년이라 하고 재주를 부리면 요물이라 하지. 그래서 우리는 기다렸다.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줄, 그리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줄 믿을 만한 사내를. 할머니의 백태 낀 눈이 신기하게도 맑게 빛났다. 내 놈이 처음 왔을 때는 그저 운 없는 뜨내기인 줄 알았지. 허나 지난번 내 말을 듣고 목숨을 부지하고 배고픈 이에게 밥을 나눠주는 것을 보고 확신했다. 너라면 이 물건들의 가치를 알아보고 제값에 팔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왕서방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구쳤다. 그는 그저 얹혀 사는 식객에 불과했다. 구박덩어리였고 귀찮은 존재였다. 하지만 이 세 여인은 그를 지켜보고 있었고 시험하고 있었으며 마침내 그를 가족이자 동반자로 인정한 것이다. 왕서방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도망이라도 가면 어쩌려고 일어나 해. 이 큰 돈을 들고 튀면 그만 아니냐 해. 어머니 과부가 껄껄 웃으며 왕서방의 등짝을 후려쳤다. 퍽 소리가 지하 창고를 울렸다. 아이고 아파라. 왕서방이 비명을 질렀다. 도망갈 테면 가봐라. 내 눈은 매보다 빠르고 내 도끼는 바람보다 빠르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똥구멍을 찢어 놓을 테니. 살벌한 협박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것은 무한한 신뢰였다. 며느리 과부가 은전 꾸러미를 왕서방의 품에 안겨주었다. 묵직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의 무게가 아니었다. 세 여인의 한과 희망, 그리고 왕서방의 미래가 담긴 무게였다. 이것으로 물건을 떼오세요. 단 흔한 물건은 안 됩니다. 흑사파가 독점하고 있는 쌀이나 면포 따위는 건드려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대신 우리는 틈새를 노립니다. 며느리 과부의 눈빛이 전략가의 그것처럼 번뜩였다. 청나라 사신들이 곧 당도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투박한 물건보다 화려하고 정교한 예물과 맛 좋은 술을 찾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술과 제 자수, 그리고 당신이 구해올 최고급 약재를 묶어 조선 제1의 선물 꾸러미를 만드세요. 이름하여 삼과 상과 상회의 명품입니다. 삼과 상회왕 서방이 되물었다. 그래, 세과부라는 뜻이지. 어감이 좀 그렇다면 삼복 삼후 상회라고 해도 좋고. 할머니가 킬킬거렸다. 왕서방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하 창고의 어두침침한 공기가 더 이상 두렵거나 답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용광로처럼 뜨거운 열기로 느껴졌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좋다 해. 삼복이든 삼과든 상관없다 해. 내 이 왕칠성의 이름을 걸고 한양 바닥에 돈이란 돈은 모조리 긁어모아 이 창고가 터지도록 채워주겠다 해. 흑사파 놈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독사놈이 내 앞에 무릎 꿇고 빌게 만들겠다 해. 그날 밤 네 사람은 밤이 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짰다. 어머니 과부는 술병의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고 며느리 과부는 자수의 문양을 고안했다. 할머니 과부는 왕서방에게 상인으로서 지켜야 할 처세술과 사람을 다루는 법을 전수했다. 왕서방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붓을 들어 꼼꼼히 기록했다. 밖에서는 흑사파의 횡포에 신음하는 상인들의 한숨소리가 바람에 실려 떠돌았지만
이 낡은 기와집 지하 밀실에서는 새로운 태풍의 눈이 생성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왕서방이 대문을 나설 때 그의 등짐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으나 그 속에 담긴 미천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그는 품속에 든 두툼한 전대를 만지작거리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저잣거리의 소음이 그를 반겼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를 주눅들게 했던 그 소음이 이제는 그를 환영하는 팡파르처럼 들렸다. 그는 송도 상회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양에서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뒷골목 암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흑사파의 눈을 피해 세 과부의 보물을 세상에 내놓을 첫 번째 판을 짜기 위해서였다. 어이 독사, 기다려라 해. 왕서방이 간다 해. 그의 중얼거림과 함께 아침 해가 붉게 솟아올랐다. 바야흐로 비단 장수왕, 서방의 진짜 전설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자, 줄을 서시오. 줄을 새치기 하는 자에게는 국물도 없소. 한양 종로의 한복판 새로 문을 연 삼복상회 삼후상회 앞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아침 해가 채 뜨기도 전부터 몰려든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었고 가게 안에서는 엽전 꾸러미가 철그럭 쏟아지는 소리가 멈출 줄을 몰랐다. 왕 서방은 비단으로 지은 때때 옷을 차려입고 얼굴에는 개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채 연신 허리를 굽혔다. 어서 오십시오. 해천국 황실에서도 탐내는 백일주가 왔습니다. 해 이 자수를 보십시오 해. 살아있는 학이 날아오를 것 같지 않습니까? 해 그의 호탕한 목소리에 손님들은 앞다투어 전대를 풀었다. 청나라 사신들이 조선의 특산품으로 삼복상회의 물건을 지정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한양에 내로라 하는 양반과 부인들과 기생들이 구름처럼 몰려든 것이다. 특히 며느리 과부의 손끝에서 탄생한 자수, 병풍은 부르는 게 값이었다. 어머니 과부가 빚은 백일주는 그 깊은 향이 심리 밖까지 퍼져 술꾼들이 가게 앞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었다. 왕서방은 할머니 과부의 조언대로 물건을 한꺼번에 풀지 않고 감질나게 조금씩 내놓았다. 오늘은 딱 10병만 팝니다 해. 이 한마디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흑사파가 독점하던 싸구려 물건들은 파리만 날렸고 왕서방의 삼복상회는 말 그대로 돈을 갈퀴로 긁어 모으고 있었다. 왕서방은 밤마다 장부를 정리하며 희죽거렸다. 어머니 할머니, 우리 곳간이 터질 것 같습니다. 해, 내일은 소고기를 짝으로 사가겠습니다 해. 그러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지는 법. 삼복상회의 맞은편 텅 빈 가게를 지키던 흑사파의 두목 독사는 이를 뿌드득 갈고 있었다. 그의 눈은 질투와 도끼로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저 굴러들어온 짱깨놈이 감히 내 밥그릇을 걷어차. 그리고 저 물건들 보통 솜씨가 아니다. 뒤에 누군가 있다. 관아에 이방놈에게 연통을 넣어라. 뇌물을 두둑이 먹여놨으니 밥값을 하라고 해. 죄목은 금수품 짐슈 빈 밀거래와 영모 자금 조달이다. 며칠 뒤 비극은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 왕 서방이 기분 좋게 가게 문을 열려던 순간이었다. 이놈을 당장 포박하라. 벼락 같은 호령과 함께 육모 방망이를 든 포졸 수십 명이 들이닥쳤다.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냐 해. 왕 서방이 항변했지만 포졸들은 다짜고짜 그를 바닥에 패대기 치고 오라줄로 꽁꽁 묶었다. 관아의 이방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앞으로 나섰다. 왕칠성 내놈이 청나라와 내통하여 왕실에만 들어가는 금실 개스를 빼돌리고 그 수익금으로 역적들을 돕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내놈 가게를 샅샅이 뒤져 증거를 찾아낼 것이니 잔말 말고 따라오너라. 모함이다 해. 나는 억울하다 해. 왕 서방이 발버둥 쳤지만 포졸들의 몽둥이 찜질에 비명만 지를 뿐이었다. 삼복상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포졸들은 진열된 수랑아리를 깨부수고 귀한 자수 병풍을 칼로 찢어 발겼다. 깨진 술독에서 흘러나온 술이 바닥을 흥건히 적셨고 찢어진 비단 조각들이 꽃잎처럼 처참하게 흩날렸다. 왕서방은 질질 끌려가며 피눈물을 흘렸다. 내 물건 내 돈. 으아악. 그 시각 기와집 마당. 우물가에서 물을 뗀던 어머니 과부의 손에서 물동이가 쨍그랑하고 떨어졌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쳤다. 곧이어 헐레벌떡 뛰어온 이웃 안악이 비보를 전했다. 큰일 났소. 왕 서방이 관아로 잡혀갔소. 역적 모의를 했다나 뭐라나 아주 반죽음이 되어서 끌려갔다. 어머니 과부의 눈이 뒤집혔다.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시퍼런 식칼과 장작패는 도끼를 양손에 쥐고 뛰쳐나왔다. 이 썩을 놈들이 감히 우리 왕 서방을 건드려 내 오늘 그 관아놈들 모가지를 다 따버리고 말겠다. 멈추어라. 대문 밖으로 나가려던 어머니. 과부의 등 뒤로 할머니 과부의 엄한 목소리가 떨어졌다.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왕 서방이 죽게 생겼는데 어머니 과부가 울부짖었다. 할머니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말했다. 네가 도끼를 들고 설치면 왕 서방은 역적의 공범이 되어 진짜로 목이 달아난다. 저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것이다. 힘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할머니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관아와 흑사파가 작당을 했다면 뇌물도 통하지 않을 터였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며느리 과부였다. 그녀는 평소 입던 낡은 소복 대신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옷을 꺼내 입은 상태였다. 옅은 옥색 저고리에 짙은 남색 치마.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기품이 흘러넘치는 양반가의 복장이었다. 그녀는 곱게 빗은 머리에 작은 비녀 하나를 꽂고 있었다. 그 비녀 머리에는 용이 여의주를 문 모양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아가, 네가 어찌? 할머니 과부가 놀라 물었다. 며느리 과부는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더 이상 숨어만 살 수는 없습니다. 왕 서방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를 위해 나설 차례입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낡은 서찰 한 통과 옥으로 된 작은 페파를 꺼내 보였다. 그것을 본 할머니 과부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것은 사돈 어른의. 며느리 과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저녁상은 제가 차릴 테니 기다리십시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다. 관아의 형틀 위, 왕서방은 피투성이가 된 채 널브러져 있었다. 말해라. 누구 사주를 받았느냐? 흑사파의 물건을 훔친 것도 내 놈 짓이지. 사또는 흑사파 독사에게 받은 돈 봉투를 소매에 넣고 거드름을 피우며 왕서방을 신문했다. 억울하다 해. 나는 장사만 했다 해. 왕서방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아져 있었다. 독사는 옆에서 희죽거리며 이죽거렸다. 사또 나으리, 저놈이 입을 열지 않으니 주리를 트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봐라, 저놈의 주리를 매우 틀어라. 사또의 명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왕서방의 다리 사이에 몽둥이를 끼우려 했다. 왕서방은 고통에 눈을 질끈 감았다. 어머니, 할머니, 며느리 아씨, 먼저 갑니다 해. 그 형벌을 멈추십시오. 청아하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목소리가 관아 마당을 울렸다. 모든 이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 며느리 과부가 서 있었다. 옥색 치마를 휘날리며 걸어 들어오는 그녀의 기세에 길을 막으려던 포졸들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형틀 앞까지 거침없이 걸어와 피투성이가 된 왕서방을 슬픈 눈으로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사또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내년은 누구냐? 감히 관아에 함부로 난입하다니. 내년도 저놈과 한패냐? 사또가 꽥소리를 질렀다. 독사는 그녀를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떴다. 어라, 저 여자는 그 과부집 며느리 아닌가? 아주 쌍으로 잡혀왔구나. 잘됐다. 며느리 과부는 동요하지 않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죄인 왕칠성의 가족되는 사람입니다. 내 지아비가 될 사람의 억울함을 풀고자 왔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옥패를 꺼내 사또의 눈앞에 들어 보였다. 햇빛을 받은 옥패가 영롱한 초록빛을 뿜어냈다. 그 옥패에는 충존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사또는 처음에는 콧방귀를 뀌었으나 옥패의 문양을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선대왕이 내린 어사유시의 신분을 증명하는 마패와 동급의 효력을 지닌 하사품이었다. 이것은 사또가 말을 더듬었다. 제 아버님은 10년 전 간신들의 모함으로 유배를 떠나셨던 전 젠 2조 판서 민대감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대왕께서 아버님의 충심을 기려 하사하신 신표신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지금 조정의 영의정 대감께서 제 아버님의 제자이시며 며칠 전 아버님의 신원센uen 이 복원되었다는 서찰을 받았습니다. 헌데 일개 고을의 사또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무고한 백성을 역적으로 몰고
명문가의 사위가 될 사람을 이리 능멸한단 말입니까? 그녀는 영의정의 직인이 찍힌 서찰을 사또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주워 읽어내려갔다. 내용은 명백했다. 민대감의 여식을 찾거든 극진히 모시고 그 가족에게 해를 가하는 자는 엄벌에 처하겠다. 사또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며느리 과부 앞에 납작 엎드렸다. 아이고, 귀하신 분을 몰라 뵙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상황이 급반전되자 독사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다. 사사또 저게 가짜일 수도 있지 않소. 저 여자는 그냥 과부요. 그러자 며느리 과부의 서늘한 시선이 독사에게 꽂혔다. 네 이놈, 내 놈이 흑사파의 수계 독사로구나. 네가 뇌물로 관할을 매수하고 선량한 상인들을 핍박한 장부를 내가 이미 확보하여 한양으로 보냈다. 내 놈의 죄는 내일 당도할 암행어사께서 낱낱이 물으실 것이다. 뭐라고? 암행어사 독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사실 암행어사는 거짓말이었지만 며느리 과부의 기세에 눌린 독사는 그것을 의심할 여력이 없었다. 그는 의아악 비명을 지르며 꽁무니가 빠지게 달아나려 했다. 하지만 눈치 빠른 포졸들이 어느새 독사를 둘러싸고 포박했다. 어딜 도망가느냐, 이놈이 우리 사또를 꼬드긴 주범이렸다. 포졸들은 살 길을 찾기 위해 독사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며느리 과부는 직접 형틀로 다가가 왕서방의 오라주를 풀었다. 왕서방은 퉁퉁 부은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눈앞의 여인은 그가 알던 차가운 며느리 과부가 아니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아니 여장군이었다. 아씨, 이게 꿈입니까 해. 왕서방이 울먹였다. 며느리 과부는 자신의 비단 치마폭으로 왕서방의 피 묻은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환하게 웃어 보였다. 꿈이 아닙니다. 집에 갑시다, 서방님. 어머니와 할머니가 저녁밥 지어놓고 기다리십니다. 왕서방은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아픔 때문이 아니었다. 서방님이라는 그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기 때문이다. 그는 며느리 과부, 아니 민씨 부인의 부축을 받으며 관할을 나섰다. 뒤에서는 사또가 연신 머리를 돋으며 살려달라고 빌고 있었고 독사는 포승줄에 묶여 질질 끌려가고 있었다. 관아 밖에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할머니와 어머니 과부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고, 내 새끼 살아왔구나. 어머니 과부가 달려와 왕 서방을 으스러져라 끌어안았다. 그녀의 거친 손이 왕 서방의 등을 어루만졌다. 할머니 과부는 지팡이를 짚고 서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허허,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달아주었으니 이제 저놈이 천하를 날아다니겠구나. 왕 서방은 세 과부, 아니 3명의 가족에게 둘러싸여 집으로 향했다.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마음만은 천하를 얻은 듯 풍요로웠다. 이제 한양 바닥에서 왕 서방을 건드릴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라 명문가 민 대감댁의 사위이자 무서운 새 여인의 비호를 받는 복덩어리가 된 것이다. 저 멀리 붉은 노을이 깔리고 왕 서방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배고프다 해. 오늘 저녁은 뭐냐 해. 그의 외침에 새 여인의 웃음소리가 화음처럼 어우러졌다. 봄바람이 살랑이며 살구 꽃잎을 마당 가득 흩뿌리는 더할 나위 없이 화창한 날이었다. 한양 북촌 으리으리한 소슬대문이 우뚝 솟은 99칸 기와집 앞은 새벽부터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대문 위에는 왕왕자가 큼지막하게 적힌 청사초롱이 내걸려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고소한 전 부치는 냄새와 흥겨운 풍악소리가 흘러나와 지나가는 행인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흉가라 불리던 산비탈, 낡은 집에서 귀신 소리를 듣던 왕, 서방이 불과 1년 만에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가는 거상주상, 왕 대방이 되어 올리는 성대한 혼례날이었다. 자자 들어오시오. 떡이고 술이고 배 터지게 드시고 가시오에. 오늘은 거지가 와도 귀빈이다 해. 비단으로 지은 짙은 남색 관복을 입고 머리에는 사모를 쓴 왕서방이 대문 앞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터질 듯 불룩한 배 때문에 허리띠가 위태로워 보였지만 얼굴에 핀 한박 웃음은 천하를 다 얻은 듯 넉넉해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양반이 그 쫄딱 망에 들어왔던 천국놈이라지. 글쎄, 과부 셋 있는 집에 들어가면 뼈도 못 추린다더니 뼈는커녕
살이 토실토실 올라서 황금방석에 앉았네 그려. 사람들의 시선에는 질투와 부러움이 반반씩 섞여 있었다. 안채마당에는 곱게 단장한 신부가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은 민씨, 부인 즉 왕서방을 구했던 그 며느리 과부였다. 그녀의 표정은 수줍은 듯 하면서도 평온했다. 지난 세월 숨죽여 살며 차갑게 얼어붙었던 그녀의 얼굴에 비로소 따뜻한 봄볕이 스며든 것이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시어머니가 된 도끼질의 달인 어머니 과부가 서 있었다. 그녀는 오늘은 도끼 대신 비단 치마폭을 휘날리며 하객들에게 음식을 나르고 있었다. 아이고 김대감님 오셨습니까? 이거 제가 직접 빚은 백일주입니다. 한 잔 쭉 들이키십시오. 그녀의 걸걸한 목소리는 여전했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도끼가 아닌 활기가 넘쳐 흘렀다. 그리고 상석에는 백발의 할머니가 호랑이 가죽이 깔린 의자에 앉아 이 모든 풍경을 흐뭇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쪽 눈의 백태는 여전했으나 나머지 한쪽 눈은 샛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곰방대를 입에 물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암 그래야지. 사람이 덕을 쌓으면 복이 되어 돌아오고 독을 품으면 제사를 깎아먹는 법이지. 우리 왕 서방이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혼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왕 서방이 기러기 한 쌍을 민씨 부인에게 바치며 큰 절을 올릴 때 그는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내 비록 말도 서툴고 생김새도 볼품없지만 이 여인을 그리고 이 가족을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겠다 해. 비바람이 불면 내 뱃살로 막아주고 눈보라가 치면 내 등짝으로 덮어주겠다 해. 절을 마치고 일어나는 왕 서방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민씨 부인은 고운 손수건으로 슬며시 닦아주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그 사이에 강물처럼 흘렀다. 그날 밤 신방의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왕 서방은 족두리를 벗은 민씨, 부인을 보며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부인,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혜민씨 부인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 차갑던 얼음 공주가 웃으니 방 안에 꽃이 피는 듯 했다. 그럼요, 서방님. 헌데 서방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왕 서방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입고 있었던 꼬질꼬질하고 냄새나는 낡은 청나라 옷이 깨끗하게 세탁되어 개어져 있었다. 이것을 왜 안 버렸습니까 해. 왕 서방이 놀라 물었다. 민씨 부인은 그 옷을 왕 서방의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초심추신입니다. 서방님이 가장 춥고 배고팠던 시절 가진 것 하나 없이도 낯선 노인에게 주먹밥을 나눠주던 그 마음을 잊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가 서방님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도 서방님의 돈이나 장사 수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따뜻한 마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왕 서방은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낡은 옷을 품에 안고 맹세했다. 알겠다 해. 내가 천만금을 벌더라도 절대 거드름 피우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겠다 해. 당신들이 나를 사람 만들어줬으니 나도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겠다 해. 창밖에는 둥근 보름달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포개어 비추고 있었다. 멀리서 어머니 과부가 술에 취해 부르는 구성진 노랫가락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더 이상 한 맺힌 타령이 아닌 인생의 희로애락을 즐기는 풍류가였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10년이 지났다. 삼복상회는 조선을 넘어 청나라 외나라와 교역하는 거대 상단으로 성장했다. 왕 서방, 아니 왕 대행수는 이제 배가 더 나와 굴러다닐 지경이 되었지만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그는 약속대로 빈민들을 위한 구휼소를 세우고 억울한 일을 당한 상인들을 돕는 데 앞장섰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포대화상 미래의 부처이라 부르며 칭송했다. 어느 늦가을 저녁 왕 서방은 마당 정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어느새 호호백발이 된 어머니 과부와 여전히 고운 자태를 간직한 민씨 부인, 그리고 그들의 슬하에서 자란 칠성치신 같은 7아이가 뛰어놀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할머니 과부는 몇 해 전 이제 여한이 없다. 잘들 놀다 오너라라는 유언을 남기고 웃으며 눈을 감으셨다. 하지만 집안 곳곳에는 여전히 할머니의 지혜와 온기가 남아있었다. 아버님 저기 보세요. 감이 아주 빨갛게 익었어요. 막내 아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감나무를 가리켰다. 왕서방은 허허 웃으며
아이를 무릎에 앉혔다. 그래, 아주 잘 익었구나. 꼭 할머니 볼따구니 같구나. 민씨 부인이 찻잔을 채워주며 조용히 물었다. 서방님, 행복하십니까? 왕서방은 찻잔을 내려놓고 정원을 둘러보았다. 한때는 귀신이 나온다던 흉가 과부 셋이 산다고 손가락질 받던 그 집이 이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풍요로움이 넘치는 낙원이 되어 있었다. 그는 민씨 부인의 손을 꼭 잡았다. 부인, 내 고향 천국에는 이런 말이 있다 해. 세옹지마 사용지마. 인생의 기륭화복은 알 수 없다는 뜻이지. 내가 사기를 당해 알거지가 된 것이 불행인 줄 알았는데 그 덕분에 이곳에 와서 당신들을 만났으니 그것이 천하의 큰 복이었다 해. 남들은 과부 셋이 사는 집에 가면 죽는다고 했지만 나는 그곳에서 다시 태어났다 해. 왕서방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 사이로 할머니 과부의 인자한 미소가 보이는 듯했다. 과부는 미망인 아직 죽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희망인 희망을 품은 사람이었다 해. 당신들은 나에게 잔소리꾼이 아니라 나를 깨우치는 스승이었고 나를 지키는 장군이었고 나를 품어주는 어머니였다 해. 내 남은 생에 당신들의 그늘이 되고 지팡이가 되어 이 행복이 말을 날 없게 하리라. 왕, 서방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민씨 부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미소 지었다. 바람이 불어와 감나무 가지가 흔들리자 잘 익은 홍시 하나가 툭 하고 왕서방의 푹신한 배 위로 떨어졌다. 어이쿠, 복이 또 굴러들어왔네. 왕서방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온 마을로 퍼져나갔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 사람들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진정한 행운은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리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랑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외치는 듯했다. 삼복상회의 전설, 그리고 세과부와 함께 운명을 개척한 뚱보, 왕서방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오래 한양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주는 등불이 되었다. 낡은 기와집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훈칭. 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고 청아한 소리를 냈다. 땡그랑 땡그랑. 그것은 행복의 소리였다.